뭐 이철이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이철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감은 없어. 그런데 정청래가 주장했던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를 컷오프 시켰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철이도 눈치가 그 정도는 있어. 정청래를 컷오프 시켜가지고 역풍불게 하면 이 민주당 표가 떨어지는데 그런 짓 할 만큼 등신은 아니야. 이철이를 나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네. 뭐 정청래보다는 말조심을 한다고 봐. 이철이가 정청래보다는 말조심은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신뢰하진 않아. 예. 이철이는 내가 볼 때 절대 믿으면 안 돼. 예. 이철이는 절대 큰일을 주거나 믿으면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 결정적일 때 헛짓거리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팟캐스트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정치 유경험자가 없어. 진짜 정치를 경험했던 건 유시민하고 정봉주 정도야. 그죠? 유시민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노회찬이 국회의원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정봉주가 국회의원 딱 한 번 한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선거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옛날에 김영삼 시절부터 선거운동을 해봤던 사람이고 지금 팟캐스트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시민이 일산에서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또 한 번 돼갖고 2번 돼보고 정봉주는 한 번, 그것도 우연히 바람 타고 된 거야. 탄핵 바람 타고. 선거운동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노회찬은 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라 매번 비례로 된 거잖아. 그러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돼 본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걔네들은 전부 다 탄핵바람, 노무현 바람으로 된 사람들이었지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야. 선거를 몰라. 지금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선거운동을 해봤겠어.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모른다니까. 자기네들 실력으로 선거를 이겨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나는 국회의원 4번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시의원 우리 신랑 4번 당선시켰고 대통령 선거 2번 당선시켰고 그리고 내가 진 선거가 3개야. 2개인가 3개야. 하나가 김근태 의원 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옛날에 무슨 구의원 비례대표 도와줬던 거. 또 한 번이 구의원 비례대표 그 이명박 때였나? 2007년에 구의원 도와준 거. 그거 3번 지고 나머지 내가 10번을 이긴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기는지 나는 2007년에 그 저기를 안 했어. 정동영 선거운동 안 했어. 2007년에 내가 그 구의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구의원 보궐선거를 도와줬지. 내가 안 했다고. 아예 정동영 운동은 일부러 안 했어. 내가 일부러 그 사람 돕겠다 그러고 대선 선거운동 안 했어. 정동영은 내가 못 도와주겠더라고. 부끄러워서. 그건 내놓을 만한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신랑 구의원 3번, 시의원 1번 당선시키고 2번째 그 시의원 할 때 내가 선거운동 안 했어. 내가 선거운동 자격이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실제 선거운동을 해보고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를 나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표를 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대해서는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지금 문재인 주변에서 와구와구 떠드는 애들
걔네 선거를 해서 이겨본 적 있냐고. 걔는 전부 다 탄핵돌이, 노무현 탄핵 바람으로 우연히 한 번씩 해본 애들이야. 최재성도 그래. 그렇잖아. 우연히 한 번 이겨본 애들이라니까. 그 뒤에 자기 실력으로 이겨본 애들이 없어. 정봉주도 한 번 이겨봤어, 탄핵으로. 오래 선거운동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노원에 인구가 많아갖고 하나가 갑자기 늘어났어. 갑자기 늘어난 거 그거 하나를 탄핵 바람으로 걔가 당선된 거였지. 진짜 무슨 선거운동을 꾸준히 하고 실력 밟아서 된 게 아니라니까. 정청래 사는 동네는 원래 야권 동네였고, 정청래 사는 동네는 원래 야권 동네였고. 정청래가 2008년에 국회의원 안 됐잖아. 그지? 2008년에 국회의원 안 되고 2012년에 됐을걸? 거기는 원래 야권이 우세한 지역이야. 마포는요, 아예 진보 세력이, 아예 진보 세력들이 아예 마을 운동하는 동네야. 그러니까 된 거였지. 거기 손혜원도 되는 동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막 더 웃긴 건 도봉이 더 어려워요. 도봉 같은 데가요, 그 한나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동네야. 거기서 김근태가 3번 당선됐어. 인재근이 1번 당선되고. 거기서 우리 신랑이 4번 당선된 거야. 새누리당 지지세가 센 동네에서 야권 후보를 내가 8번 당선시켰다니까. 물론 나 혼자 당선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끌어올지를 나는 그래서 아는 거야. 시간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에 옆 동네는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하고 있어. 옆 동네는 지금 몇 번 새누리당에 뺏겼어. 그래서 내가 나의 선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지지자들 선거 경험이 없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표를 잘 생각해야 돼. 지난 대선에서 1400표, 1400 몇십만 표, 1500만 표가 문재인 표였다면 그 중에 1000만 표 가까운 게 호남에서 나왔어. 그런데 그 호남에서 나왔던 표 중에 700만 표가 돌아섰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에게는 안 온다는 거야. 문재인에게 무조건 안 오겠다는 거야. 그거는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야. 그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이 사라지기 전에 안 풀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 700만 표 없이 우리가 그러면 대선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경북에서도 박근혜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경북에서 최대치가 45%에서 50%야. 경북에서 야권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최대치가 45에서 50이야. 지금 쪽팔려서 말을 못해 그렇지, 경북에서 막상 대선 치르잖아? 무조건 새누리당 찍는 게 50에서 55%야. 최소. 최소 50에서 55%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영남에서도 도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창원, 마산, 울산 요런 대도시에서는 야권이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무슨 섬 지역하고 일반 농촌에서는 택도 없어. 이기기 어려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표 700만 표를 버리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대선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호남의 700만 표는, 호남의 700만 표가 문재인에게 등 돌렸는데, 그 중에 700만 중에 500만은
안철수로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근데 대놓고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자기네들 부끄럽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한다 말을 못하는, 소위 쉐임 안철수 표가 나는 호남에 500만 표 있다고 봐. 그 사람들을 돌리려면 호남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돼. 호남 출신들에 대한 전략을. 응. 그러면 이 500만 표가 안철수로 돌아선 이유는 뭐냐 하면, 안철수가 소위 이제 이 호남에다가 뭔가 주지 않겠냐. 이걸 지금 기대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호남을 설득하려면 나머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호남이 만약에 안철수를 간다 그러면 여기만 다시 고립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떡고물도 없다. 콩고물 없다.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집회가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26일 날은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집중하는 날이고, 이번 주 토요일의 컨셉은 전국 대도시에서 전국 방방곡곡 촛불 들기, 이게 컨셉이래요. 예. 이번 주 토요일 19일 날은 수도권은 광화문으로 모이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는 게 이번 주의 컨셉인 거야. 그래서 이번 주말은 그렇게 동시다발 집회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6일이 다시 전국 집중 집회,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쪽에서 지금 이제 어저께 반격을 시작했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 갑자기 친박 애들이 막 이제 뭉쳐갖고 떠들고 있어. 그 떠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박근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애매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야. 박근혜 쪽에서 자기네들을 그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탄핵을 유도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정말 박근혜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냐? 아니다. 예. 박근혜가 지금 이제 그 박근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 이거는 뭐에 대한 판단을 못한 거냐면 정호성의 전화기에서 나온 녹취, 그러니까 전화기 녹음 파일하고 그 다음에 그 안머시기, 안종범의 수첩, 그 두 가지가 범죄 증거야. 명백한. 그러니까는 최순실 타블렛, 그 다음에 정호성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 파일, 그 다음에 안종범의 수첩, 이 세 가지가 박근혜가 국가기밀 누설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야. 예. 저게 뭐지? 야간문? 또 야간문이야. 그냥 야간문이 계속 나와. 그 대통령은 지난 그 9월과 2월에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사실이 있죠.
예, 속대했습니다. 예. 기업 총수들에게 민원이나 이런 걸 청탁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혹시 기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민원, 이른바 민원을 듣고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그걸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그 대가로 금전을 뭐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정범 전 수석의 말에 의하면 네. 당시에 그 대통령이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역정을 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시를 하면서 이 기부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선의로 기금을 모집한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물론 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질책할 수 있죠.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분명히 뭐 뇌물이다, 뭐 분명히 뭐 잘못된 그런 그 부정한 돈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동 전 수석이 그 이미경 CJ 그룹의 부회장에 대하여 전화 통화했던 녹취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미경의 부회장 자리에 사임을 요구를 하였고 만약에 사임하지 않으면 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나왔죠. 어떻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했나요? 누가 했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했다고 지금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건데 만약 했다면 예. 그렇다면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물증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 그런 예. 일을 했다면은 그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됩니다. 이게 조원- 과연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조원동 수석이 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녹취록에 보면은 예, 그건 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조원동 수석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시를 받았거나 최순실 씨도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조원동 수석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걸 기소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임기 끝나고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할 근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담화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현재 그 최순실 씨가 초안이죠. 네. 사용했다고 하는 그 태블릿 PC에 의하면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 문서라든가 뭐 북한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국가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유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대통령이 유출했나요?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그 핸드폰을 우리가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휴대폰에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컨펌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대통령이 연설문뿐만 아니라 예. 최순실 씨에게 갔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전반적으로 유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는 또 하나 나누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형법 또는 그 관련된 그 특별 법령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 의상, 내일 입을 내 의상, 네. 그거 최순실 씨한테 예. 컨펌 받아서 이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옷 뭐 잘 만들어졌어? 뭐 오방색 잘 들어갔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건 범죄는 법적으로 볼 수가 아니고요. 없다? 다만 범죄가 되려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누설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 비밀 누설 행위 등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냥 나는 무조건 모릅니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모르쇠를 일관하게 되면 사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입증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안종범이니 최순실이니 안봉근이니 정호성이 이런 분들이 예.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조사해 보니까 난 모른다.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것들을 검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증거를 되는데. 제출해서 밝혀야 되는데 예.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 또 정호성 그 휴대폰을 분석해 보니 예. 미르 K스포츠에 대한 비선 실시에 대한 검토 의견 해가지고 예.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전망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문서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개발에 조직적으로 이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었고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추어서 지금 사람들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이기 있는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정황만 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게 그 박근혜 측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지금 이제 자기네들을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종범의 수첩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호성의 전화 녹음 파일에도 박근혜 범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박근혜를 공범으로 지금 적시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박 대통령 공무상 비밀 누설 공범 적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주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정호성 공소장에 담을 듯 검찰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해야 된다.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이다. 정유라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6일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최 씨에게 최 선생에게 문서를 보내서 확인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호성한테 최순실한테 문서를 보내서 컨펌을 받으라 라고 지시한 문자야. 이게 확보가 됐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1차 사과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사실상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인 피의자인지 대통령 조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본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말해 강제조사는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피의자를 바뀔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전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들어온 기사에 의하면, 좀 전에 들어온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조사 받겠다. 그래서 지금 18일, 19일 중으로 지금 조율 들어갔다. 그런 기사가 있지 않았어요? 예. 조금 아까 내가 본 것 같은데, 무슨 기사냐 하면, 이 문화일보 기사구나. 조금 믿음은 떨어지는데, 하여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과 청와대가 19일하고 20일 중에 대면 조사를 협의했고, 오늘 아까 낮 12시 20분에 나온 기사인데, 박근혜와 나머지 3명의 문고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악화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그리고 이제 유영아를 내세워갖고, 박근혜가 이제 나름대로 유영아를 내세우고 친박들이 나왔고 막 들이대면서 나름 반격하려고 분위기를 어저께 짰어. 그랬는데, 유영아가 완전히 과거에 막말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유영아 주변에,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이게 티가 그렇게 보인 거야. 그렇게 이제 보인 거야. 그러면서 여론이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질 않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겠다. 예. 무슨 속보? 어떤 속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유영아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는 청와대 때 변호사는 당분간 못 받겠다라고 주장했어. 근데 이번 주말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선회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언제까지든 검찰 조사를 막 미루려고 그랬거든. 미루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번 주 조사 안 받는다고 속보 떴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검찰 최순실 안종범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 급선회. 결정적 증거 있다. 내부에서는 대통령 공모 포함 의견이 나왔다. 녹음 파일 등 문건 유출 정호성과는 공모관계 분명해졌다. 이거 말고 어떤 속보인데? 속보가 떴어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속보 내용이 뭔지 갖고 와봐. 주말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 내용 기사 좀 갖고 와봐. 이 기사예요? 여기에 물리적으로 주말에 어렵다는 내용이야? 검찰이 16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라고 적시할 방침을 정한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 자, 그 다음에 현재 19일에서 20일로 예정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기소를 앞두고 이들의 범죄 사실과 적용 죄명 등을 공소장에 어떻게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번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사실상 핵심 피의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미루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였냐면 박근혜를 수사해서 박근혜를 공범으로 쟤네들을, 그러니까 박근혜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소하는 내용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요 네 마리를 고소하는 기소 내용으로 공소 사실로 박근혜와 공모해서 뇌물을 받고 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이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걸 넣기로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요 기사 다음에 뺐어요? 공범 내용을 뺐어요? 그러니까 끌리다시피, 끌리다 머시기, 어떤 내용이야? 요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이게 지금 한겨레 기사보다 늦게 나왔고, 여기 보면 공범에서 뺐어요? 뺐단 얘기는 어딨어? 공범을 뺐단 얘기는. 지금 아직 유보하고 있단 얘기잖아. 뺐단 게 아니잖아. 뺐단 얘기 어디에 있어? JTBC에서 나왔어요?
JTBC에서 잠깐만 1시간 전쯤 속보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 지금은 18일 조사로 종합.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막 그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검찰하고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기싸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명박 쪽 검찰,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이명박 쪽이 장악을 한 거야. 검찰이 이명박 쪽이 지금 장악을 했고, 박근혜 쪽, 그러니까 우병우와 박근혜 쪽에서 지금 문제는 우병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 그지? 우병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제 우병우 쪽 검찰, 박근혜 우병우 쪽 검찰하고 이명박 쪽 검찰하고 막 지금 이제 기싸움을 지금 하는 중이야. 그래갖고 조사를 한다 못한다 지금 막 설왕설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리고 아까 공범은 빼기로 했다. 지금 공범을 빼기로 한 걸로 확정된 거 아니야? 오늘이 지금 이제 목요일이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지금 공범을 빼기로 했다라고 확정한 게 아니야. 지금 아주 치열한 그 눈치 싸움 중이야. 예. 지금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 중이고, 아직 뭐라 그러나, 공범에서 뺀다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 기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를 조사 못해도,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아도, 그 최순실과 3인방에게, 중죄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한 거야. 검찰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 여론이 거기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야. 예. 그 특검법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특검법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에서 뭉개는 바람에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갖고 발의를 했단 말이야. 발의를 했는데 법사위 통과했어요? 오, 언제 통과했어? 아까 내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안 됐었는데, 야, 이 생방송 중에 막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아까 3시에 통과됐네.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야 진동 끝절이, 당일 국회 본회의 의결할 듯, 오케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를 이뤄놓고, 권선동 위원장이,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특검법이 통과했다. 2시 57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거다. 이건 또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어제 그 부산 LCT 사건을 박근혜가 던졌잖아. 던지면서 어떤 역전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친박계가 다 나와가지고 막 박근혜 편을 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요거를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까 말까 망설인 거야, 어제.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재인이가 확 고소한다고 해버리면서 그쪽 길을 꺾어버린 거야. 그쪽 길을 꺾어버리니까 청와대도 조사 못 받는다고 어젯밤까지 그랬는데 오늘 조사 받는 걸로 지금 입장이 선회되고 있는 거고, 검찰도 어저께까지는 뭐 이렇게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새누리당도 정리됐다는 얘기야. 다시 기운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새누리당에서 이걸 특검법을 지네가 여야 합의해놓고 법사위에서 이 권성동이 막았다. 권성동 이제 지는 아웃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우리 쪽 기운이 저쪽 기운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눈치가,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가, 박근혜의 마지막 반격을 다시 정리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박지원하고 우상호가 최동욱을 특검으로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지금 박지원하고 우상호가 최동욱을 특검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기사가 뜬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뭐야? 자, 오늘 3시 15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자신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으로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 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동욱 같은 사람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서 자신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도 최 전 총장을 추천할 생각이 원래 없으며 특검을 정할 때 민주당 국민의당 몫을 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추천했더라도 우리가 비토할 수 있다며 자꾸 최 전 총장 이야기가 나오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정이 상한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 비대위원장도 우리도 추천을 안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하면서 정 원내대표에게 최 전 총장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예.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정의당으로 갈아타라! 누굴까? 이런 댓글? 응. 근데 일단요, 최동욱 총장이 그 변호사 등록을 안 했어. 예. 변호사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최동욱 총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JTBC나 저기 CBS에 나와서 자기에게 맡겨진다라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려면 변호사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제의가 오면 등록을 바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냥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먼저 특검으로 제안을 하면 등록하겠다. 그게 선후 과정이 안 된다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 특검을 신청할 수가 없지. 제안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변호사로 등록을 해야 특검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최동욱 총장이 특검을 하면 벌써 이제 이 종편에서 MBN이나 이런 종편에서 박근혜와 그 최순실의 범죄가 아니라 최동욱 총장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지난번에 내가 최동욱이 저기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한 다음날 MBN에서 최동욱 특집을 했어. 그러면서 최동욱에 대해서 막 욕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최동욱을 검찰총장으로 특검으로 이제 신청하면 그날부터 이제 주제는 최동욱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야. MBN에서 최동욱 특집을 하면서 최동욱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박근혜하고 최순실을 수사하는 특검인데 지금 종편의 다음 메뉴는 이 누구를 최동욱에 대한 사생활 비판을 하면서 또 물타기를 한다는 거지. 물타기를 해서 최동욱을 도리어 난도질을 하고 박근혜하고 최순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꼬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최동욱이 됐을 때 문제는
그 최동욱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면서 논점을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 최동욱을 만약에 그 특검으로 세우면 종편에서 그 최동욱을 물고 늘어지면서 실제로 박순실의 범죄는 물타기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내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 뭐라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그게 걱정인 거지. 그러면 도리어 이 최동욱에 대해서만 난도질 당하고 박순실은 사건을 가려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최동욱 총장이 특검을 하면 박근혜로 안 끝나지. 그러니까 종편이 왜 최동욱을 반대하느냐. 최동욱이 만약에 특검을 하면 박근혜로 안 끝나지. 박근혜와 최순실, 이명박까지 걸고 넘어질 거고, 그러면 지네들까지 다 줄줄이 엮여 들어가니까 목숨 걸고 최동욱을 막을 거라는 거야, 종편이. 그러면 이제 그 괜히 박순실의 범죄를 위한 특검인데 잘못하면 최동욱 특검이 된다는 거지. 잘못하면 최동욱 특검이 된다는 거야. 논점이 벗어나서 이 종편들이 다 같이 최동욱을 물어뜯어서 도리어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최동욱은 나쁜 놈이고 최동욱이 수사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국민 여론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현재 박근혜 비판 90%는요. 종편도 같이 하기 때문이야. 종편도 지금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 90%가 박근혜를 욕하고 있는데 종편이 순식간에 돌변하면 손석희 선생 하나만 갖고 못 막아. 그러니까는 최동욱 총장이 일을 확실히 할 게 분명하지만 최동욱이 하면 자기네들의 비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에 최동욱이 그 특검으로 쓰게 될 것 같으면 뭐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는 거지. 이게 종편이라서 그래, 종편. 이 종편이 그 엄청나게 많은 브라운관에 동시에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감안한 거다. 무엇보다 그 최동욱 총장을 딱 세우면 우리가 볼 때는 시원하지. 우리가 볼 때는 최동욱을 세워야 시원한데 그랬을 때 박근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 저거는 최동욱이 복수하는 거다. 그러면서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 내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 나도 뭐 특검을 맨 처음에 내가 최동욱 얘기를 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왜 했냐면 지금 뭐 특검이 되겠냐.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특검을 누가 하겠냐. 누가 그러는 거야. 왜 없어. 최동욱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특검을 왜 못하냐. 특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동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지원이 최동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왜 박지원이 최동욱을 얘기할까? 그래서 생각해봤지. 만약 최동욱이 그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종편에서 최동욱이면 자기네들의 모든 범죄를 다 털 거기 때문에 완강하게 저항하겠구나. 그러면 전선을 흐리겠구나. 그래서 원래 박근혜와 최순실 특검인데 최동욱 특검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도 이게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였는데 최동욱 혼외자 얘기로 돌려버렸잖아. 저 새끼들이. 이번에도 박근혜하고 최순실 수사 특검인데 잘못하면 최동욱만 난도질하고 최동욱 개인에 대한 막 문제점으로 몰아가겠구나. 그러면서 최동욱이 박근혜한테 복수한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여론을 만들겠구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솔직하게 못한 이유는 만약에 야당이 최동욱으로 밀었을 때 그때 그럴까봐. 만약에 지금 박지원이 최동욱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상호도 동의한다. 그러면 이제 최동욱이 특검으로 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최동욱이 특검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우상호. 만약에 우상호랑 박지원이 동의해갖고 최동욱을 특검으로 밀면
그때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괜히 최동욱이 특검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본격적으로 말을 안 하고 어저께 한마디만 한 거야. 그러면 물타기 하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내가 이렇게 최동욱이 만약에 특검이 됐을 때 쟤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최동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말을 못한 거야. 혹시 야당에서 최동욱으로 결정했는데 망치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또 역풍이 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한마디 정도만 한 거야. 종편에서 왠지 이 최동욱으로 물타기 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했던 게 그게 그 고민 때문이었어요. 박근혜한테 최동욱이 복수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동정론, 언제든지 박근혜 동정론이 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구 경북 지역에 이게 일종의 태어나서 계속 박근혜를 지지했다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지 않아. 일단 지금 대구 경북 지역도 박근혜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통령으로서 잘못했다는 건 동의해.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든지 박근혜에 대한 동정 여론을 끌어내려고 박근혜가 외롭다는 얘기 한 거야. 박근혜가 그때 그 두 번째 담화문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자기가 외로워서 의지했다는 얘기 있잖아. 그래서 누구하고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그런 심리를 알고 있어서 나온 말이라니까. 동정 여론을 언제든 만들려고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우리가 볼 때 최동욱이 가장 완벽하게 잘할 사람인데 만약에 최동욱을 특검을 시키면 이명박과 종편이 돌았을 거고 이명박과 종편이 돌아서서 최동욱을 공격하게 되면 박근혜 최순실은 덮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이해가 돼요? 그게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는 대구 경북 지역에 박근혜가 불쌍하다라는 여론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최동욱으로 하면 좋은데 말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최동욱 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이유는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 출신이 변호사 등록을 해봐. 그러면 온갖 잡놈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전관예우 그거를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 꼬라지 꼴배기 싫어갖고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기다린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그만큼 최동욱 총장은 그 공명정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다 끝나. 그래서 나는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난 나중에 이명박 사자방을 맡아야 된다고 봐. 이명박 사자방. 이명박 사자방하고 세월호 특검을 맡겨야 된다고 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최동욱이 사자방과 세월호를 맡으면 나는 정말 다 찾아낼 것 같아.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보면 최동욱 총장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최동욱 총장은 사자방 비리하고 그 세월호 특검으로 아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세월호하고 가령 지금 박순실 그거는 일단 이 최동욱 총장이 이해 당사자잖아.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한다라는 그 빌미가 될 수 있어. 박순실 게이트는. 그런데 세월호는 온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잖아. 그리고 이 세월호는 박근혜가 적이 아니야. 사자방도 박근혜가 적이 아니고 이 세월호도 박근혜가 적이 아니야. 물론 우리는 박근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세월호 특검을 하고 싶지만 근데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직접적으로 박근혜가 주인공이고 박근혜를 최동욱이 수사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복수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는 거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차라리 최동욱 총장은 세월호나 사자방을 위해서 아껴두는 게 낫다. 지금 윤석열 검사는 검사야. 그래서 특검을 못해. 자, 그래서 이 최동욱 총장이 지금 이제 어려울수록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최동욱 총장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직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야. 이 최동욱 총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라. 권력의 개로 남을 거냐. 그러면서 지금 요 얘기 한번 같이 볼까요? 최동욱 총장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현직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온 거 아닌가 삶의 싶어. 많은 순간에 다스프가 함께합니다. 일할 때에도, 즐길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에도. 광고를 또 한번 들어준 거죠. 예.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에 합의하면서 세간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기소했다가 갑자기 혼외자 의혹이 터지면서 취임 5개월 만에 사퇴를 했죠. 당시 청와대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보복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순실 게이트의 원칙 수사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 특별검사로 최동욱 전 총장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지 3년 만에 첫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보죠. 최 전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리저리 살아왔는데 주로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꼭꼭 숨어서 인터뷰도 일절 안 하시고요? 살다 보면 세상이 싫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싫으셨습니까? 네. 근데 국정이 지금 완전히 농단당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100만 개의 촛불을 켜고 이 돌아가는 전국 상황 보면서는 더 이상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지금 일련의 이건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가 해방 이후에 그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그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그런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 사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관련자들 모두를 혐의가 있을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엄하게 처벌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한 기득권자들은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한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털 것 털지 못하고 넘어가면 제2의 최순실 또 나올 거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만 대기업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대가성 하나도 없이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대통령도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국가를 위해서 모금하고 재단 만들었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라는 것은 본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그 사람들은 다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갖고 정치자금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그 뇌물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때 그 뇌물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낸 거죠.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법리를 개발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때 당시에 단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런 정황 증거를 다 엮어서 예.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노력을 해봐야 된다. 아. 그러다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후배 검사들 어떻게 밖에서 보시기에 잘하고 있습니까? 여튼 뭐 저도 이 정권 초기에 검찰총장 한 6개월 하다 그만뒀습니다만은 예. 그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우세요. 예. 어떤 점이 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 같은 경우에 문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찌라시라고 조사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뛰어버렸고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또 친박 개헌 면제부 다 줬고 예. 또 윤상현 최경환 친박계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그냥 선관위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해버렸고 그렇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제가 수사다 쫓겨났습니다만 예.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유호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도 결국은 그때 꼬리만 잘려나가는 그런 수사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국가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된 그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거든요. 기본 질서가 유린된 사건이었는데. 예. 근데 이런 중대한 정치적 사건마다 아무리 봐도 공정성이 짙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네, 이번 최순실 우병우 이번 이 사건 수사 초기에도 출발부터 매우 잘못됐었다. 출발부터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고발 사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최순실 사건 불거졌을 때요. 그때 그 형사 8부에 배당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거기 검사 혼자서 그걸 어떡하라고. 그럼 결국 그거를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가지고 있어라라는 시그널밖에 안 됐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파화를 가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자꾸 수사팀을 확대해가면서 그렇죠. 수사를 들어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련자들한테 증거인멸 시간을 자꾸 벌어준 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걸 직권남용으로 수사 방향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불법 수익도 다 환수를 해야 될 텐데 추징을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뇌물 수수가 가야 수수죄로 처단이 돼야 환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3년 전에 문제가 됐던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기소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네네. 그때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있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었나요?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그게 무슨 가이드라인입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이 법무는 빼고 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견해의 차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은 되는데 한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죠. 이거는 그 당시 인거 해제됐던 말입니다만은 술 먹고 음주운전했는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운전 죄는 성립이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시각에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원칙대로 이제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기소를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할 때 이번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라도 그 사태를 최소화시켜서 수습을 하고자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정권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가이드라인이 이번에도 없진 않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은 있을 거라는 거죠. 워낙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태를 좀 최소화시키고 또 하루속히 이 혼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특검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고 120일간 수사를 하는 건데 최동욱 전 총장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더만요. 잘 인터넷에서 안 보는데.
일단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12일 날 있었던 100만 명 모임 촛불 집회는 한번 가족들하고 나가봤어요. 가셨어요. 네, 그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걸? 그래서 결국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제멋대로 법을 무시하고 또 선량한 국민들은 또 그래도 나라를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피를 흘렸던 그 대한민국의 슬픈 현대사가 또 반복되는구나. 저도 뭐 5.18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겪었습니다. 60 사태 다 겪은 세대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그것이 이제 쭉 떠올랐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예. 결국 그걸 통해서 이러한 민주헌정 질서가 확립이 됐던 것인데 예. 이게 또 허물어져 가지고 또 국민들이 저 고생들 하시는구나.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네.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 흘리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 실제로요. 국민들이 역시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제가 더 이제 그런 좀 울컥한 마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이유는 예. 이 정권 초기에 어쨌든 일을 하다가 예. 제일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여섯 달 만에 결국 이제 중도에 하차한 예.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시다니요. 그때 가이드라인 안 따르고 기소해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제 1신상의 문제로 외관상 제 1신상의 문제로 스스로 사퇴한 제가 점에 하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래갖고 더 이렇게 나라가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 9분 남았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또 국민들한테도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내가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버티면서 뭔가를 해냈다면 더 끝까지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자책감이.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검찰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돼서 결국은 소금 기능을 못하게 된 거거든요. 소금 기능, 소금과 빛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게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데 결국은 빛도 잃어버리고 설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커졌다. 그럼 결국 그것도 대통령도 불행해진 거 아니냐. 또 이 나라가 불행해지고 뭐 이런 자책감입니다. 자책감을 크게 느끼고 눈물까지 흘리고 오신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건 역사의 흐름이다. 제 팔자다. 이렇게 해서 맡겨주신다면 뭐 저는 사감은 없습니다. 저는 뭐 3년 동안 뭐 다 내려놓은 사람이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 일이든 간에 책임은 다 해야 되지 않냐. 꼭 그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어떤 역사적인 자책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만약 이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사감 없이 역사 앞에 내 소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해서 맡아야 하는 게 내 책무다라는 생각을 토요일 그 촛불 보면서 하신 거군요. 일종의 한 국민으로서의 역사적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맛봤죠. 근데 최 전 총장이 특검 맡게 될 경우에 어떤 개인적인 복수, 이른바 헌법에 금지된 자력구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거의 무심지경으로 살아갑니다. 무심지경. 그런 사람한테 무슨 사감이 있고 원한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그럼 제가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분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수모를 당하고 끌어내려졌는데도 사감이 없으세요? 미워운 생각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어서 하루 종일 좌선도 하고 108배도 매일 3번씩 하고 참 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런 과정에서 제 자신이 좀 마음을 극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인 복수, 자력구제 금지 이 부분은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뭐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 특검으로 임명이 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볼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일종의 추종하고 방조하고 가담해서 조력하는 어떤 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부역한 공직자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역점을 둬서 말 그대로 새로 역사를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청산 그러니까 작업이 새누리당이 이루어져야 일기를 한다. 반대하는 거예요. 인적 청산. 제2의 최순실이 나오지 않기 위한 청산 작업을 나는 하고 싶다. 그것이 참 중요한 방점이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특검이 한 120일 동안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한 40명 정도 수사관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여건은? 수사할 여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합의안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네. 이렇게 보면 사건의 성격이나 스케일이 또 관련자들 숫자, 또 제기된 의혹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야 이게 지금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겠다. 30명 이상은. 지금 몇 명으로 배정이 되는 지금 겁니까? 20명으로 20명입니까? 검사 20명.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계좌 추적해야 될 거 다 아닙니까? 턴다는 그렇죠. 거야 지금. 또 각종 금융 자료 이런 거 다 그러니까는 들여다봐야 된단 새누리당과 말이에요. 이명박이 그렇죠. 절대 안 그러면 된다는 계좌 거지. 추적 금융 전문가를 좀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뭐 수사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증거 자료들이 그 디지털 자료 아닙니까? 그럼 디지털 포렌식 팀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예. 복구하고 그럼 그 전문가 인력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특검이라는 것은 예. 독립된 관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독립된 관청이 생기면 거기서 지금 법이 정해준 그 인원 테두리 안에서 죽고 나서 하나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전혀 못 받으니까 검찰의 도움을. 그럼요. 아. 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도움을 그래요. 받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 수사기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인력 가지고 되겠냐. 턱없이 부족합니까? 그 정도면? 택없이 부족합니다. 턱도 없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꾸려가지고는 이거 뭐 결과는 보나 마나네요. 하여튼 뭐 그거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한 고생을 할 것이다. 굉장한 고생을 할 것이다. 예. 시간도 120일이면 충분치 않습니까? 짧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력과 일사를.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기간 내에 수사 성과를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지금 라디오 첫 인터뷰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그나저나 사실 그때 그 가이드라인대로 적당히 정권과 타협했다면 그렇게 모진 수모를 겪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네.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들 검찰총장이 이걸 총괄 지휘하는 것인데 예. 전들 뭐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타협하고 싶은 생각, 또 들어주고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 예. 그럼 편하다는 것은 자기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이 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을 책임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일일수록 흑과 백을 바꾸지는 말자. 큰일일수록 흑백을 바꾸지 말자. 흑백을 바꾸지는 않는다. 정도대로 가자. 예. 흑백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흑백을 바꾸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내 몸을 맡겠다. 근데 그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 마음 스스로가 그 당시에 그랬었던 겁니다. 예. 또 그런 마음으로 한 5개월 정도를 지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 사건을 타협을 해서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이거 무혐의로 해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도 없고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목에서 상황이죠.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예. 아니 그렇지만 그때 그 타협을 해도 될 만한 것을 타협 안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세상에 다 들춰지고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 네. 뭐 정말 3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도 다시 3년 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똑같이 그거는 행동하시.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 만약에 제가 타협을 했다면 예. 아마 저는 이 나라에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부분을 제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됐다는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다 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과 똑같은 부역자 신세로 네, 전락했죠. 부역자죠 제가. 예.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런 대형 권력 비리 사건 수사는
정치 권력 또 경제 권력 그런 권력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용기와 헌신이 없으면 집니다, 무조건. 아, 또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검사 개개인의 직무유기가 용서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이런 비상시국에서마저 또 검찰이 권력자들과 제대로 싸워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우리 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또는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의 개가 될 것인지 예. 결단해야 된다 이거지. 결단해야 된다. 각자가 마음속에서. 아,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 예. 이건 뭐 경험에 의한 말씀이네요. 네, 제 말입니다. 그렇죠.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후회가 없다. 예, 예. 그러려면 목숨 내놓고 수사해라. 목숨 내놓고 수사해라. 예.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검찰을 그래. 사랑합니다. 예. 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오늘 인터뷰를 후배 검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들어주기를, 가슴에 새겨주기를 네.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봐요. 지금 최동욱 총장이 이 특검으로 막 이름이 거론되니까 자기가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라고 나온 거라기보다 지금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검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온 게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위 이제 김영삼 이후의 시대, 김영삼 이후 시대에 이 검찰 간부가 되면서 주로 이제 김현철, 김영삼 아들, 그다음에 김대중 아들